75세 정옥희 씨는 죽음을 앞둔 순간 딸에게 말했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고 싶다. 30대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정 씨는 이듬해 어여쁜 딸을 낳았어. 그리고 그날은 정 씨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한 경이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어. 없는 사람끼리 만나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어. 정말 말 그대로 방 한 칸 있는 집에서 살았고 화장실은 문 밖을 나가 공용 변소를 사용했다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삶이 막막하지 않았겠소? 형수, 그러지 말고 내가 트럭 한 대 빌려줄 테니까 이거 팔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돈벌이가 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이 정씨 부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는지 생선 장사를 해보라며 제안했어. 도와줘서 고마워요. 시동생은 트럭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고 사업도 하고 있어서 꽤 살만했다오. 정씨 부부는 그처럼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 정씨는 딸을 포대기에 업고 나가 생선을 팔았어. 생선 사세요. 맛있는 고등어 있어요. 부끄러운 듯 중얼거리는 정씨의 목소리는 안타깝게도 손님들에게까지 닿지 못했다오. 그것은 정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내성적인 성격도 걸림돌이 되었어. 트럭으로 돌아다니는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나날이 계속되었어. 하루 종일 등에 엎여 있는 딸도 고생이었고 정씨 부부도 지쳐갔어. 형수, 아무리 그래도 정상금은 줘야 해요. 나도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하루에 판 돈에서 반은 떼줘야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일은 일대로 하루 종일하고 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판이었어. 어쩌면 좋아요. 이러다가는 애기 분유값도 못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부턴 당신 혼자 나가봐요. 나는 다른 일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정 씨는 낮에는 파출부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물론 등에는 어린 딸아이를 매단 채였다오.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굶길 수 없었어. 그렇게 몇 년을 일했고 남편도 생선 장사를 그만두고 공사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가난은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끈질기게 정씨 부부를 따라왔어.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도 월세 내고 생활비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오. 아이는 커가는데 정씨 부부에게는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었어. 여보, 내 고향 친구가 충청도에서 공장을 하는데 우리 사정을 말했더니 도와준다네. 어떻게 도와줘요? 기계 하나만 사서 자기 공장으로 들어오래. 월세만 주면 되고. 그래도 나도 내 기계가 있는 사장님이 되는 거지. 당신이 그런 일을 해봤어야죠. 이래야 배우면 되지. 이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어. 이미 한 차례 시동생의 말을 듣고 일을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정 씨는 망설여졌어. 언제까지 당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볼게. 그 기계가 얼만데요? 그게 1억이 조금 넘어. 그 당시에 1억이면 대단한 금액이었어. 기계 살 돈이 어딨어요? 대출도 받고 친구한테도 빌리기로 했어. 금방 갚을 수 있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정씨 부부는 얼마 되지 않는 살림을 모두 정리해서 충남 조치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어. 그 당시의 조치원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였어. 영고라고는 남편의 고향 친구밖에 없었다오. 남편은 그렇게 공장을 하게 되었고 정 씨는 방 딸린 작은 가게를 얻어 야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어. 전부 빚으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쉬지 않고 일만 했어.
손님이 없을 때도 앉아서 쉬는 법 없이 남편의 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부품을 깔끔하게 칼로 다듬는 일도 했고, 칼로 동태포를 뜨는 일도 종일 했어. 허리며 손목이며 나만하질 않았다오. 엄마, 내 친구는 피아노 학원 다닌대요. 나도 피아노 치고 싶다. 피아노? 내 친구들은 다 다닌다는데. 빚이 산더미인데도 딸에게 돈 없다는 한마디를 할 수 없었어. 남들보다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남들 다 하는 것들은 딸에게도 시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비싼 학원비를 내고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 까짓것 정 어려우면 자신이 한 끼 덜 먹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행히도 그맘때쯤 남편의 공장도 자리를 잡아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동네에 유일했던 야채 가게도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 인생이 좀 피나 봐요. 정 씨와 남편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런데 하늘의 장난인지 그런 행복도 오래 가진 않았어. 여보, 어떡해. 왜 그래요? 영철이 그놈이 기계를 전부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가보니까 공장이 텅텅 비어 있고. 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해 IMF가 터졌고 전 국민이 경제난에 휘청거렸어. 정 씨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때문에 야채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어. 남편의 공장은 계속 운영하긴 했지만 생활이 크게 힘들어졌다오. 그런데 그때 남편의 고향 친구가 정신의 기계까지 모두 팔아버리고 떠난 것이었어. 정 씨에게는 빚만 남았고, 그때가 정 씨가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였고, 딸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나이였어. 그 당시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정 씨는 어린 딸을 생각해서 차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 정 씨 부부는 쫓기듯 정 씨의 제주도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 유배 가듯 바다 건너간 친정집에서도 생활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그곳에서도 딸을 위해 피아노를 사주고 학원을 보냈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딸의 꿈 때문이었어. 제주도에서 정 씨는 보습학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자모회에 들어 학부모들과 만나기도 했어. 자모회에 들어야 딸의 학교 생활이 편해진다기에 멋모르고 들게 된 자모회는 별세계였다오. 우아하게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낮에 만나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었어. 그렇게 만나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이 그 당시 금액으로 15,000원이나 했다오. 정 씨는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분수에 맞지 않는 노력을 했어. 선아는 피아노 친다면서요? 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대요. 어머, 음악하려면 유학도 보내야 하고 돈도 많이 든다던데? 선아 아빠가 돈 잘 벌어오나 보다. 여자들은 웃었지만 정작 정 씨는 웃지 못했어. 유학은커녕 지금 앉아서 홀짝거리고 있는 커피값도 정 씨에게는 손이 부들거릴 만큼 부담이 되었다오. 자모회 모임을 오면 메뉴판에서 음식 이름이 아닌 가격표부터 훑어보았어. 아무리 딸을 위해서라지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라고 했어. 딸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돈이 없어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했다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2학년에 피아노를 그만두었어. 엄마, 나 여기서 세워줘. 너무 멀어. 다리 아프니까 조금만 더 가서 세울게. 아니야. 지금 세워달라니까. 창피하다고. 끽 하고 정 씨는 스쿠터를 세웠어.
정 씨는 딸을 스쿠터를 태워 통학시켰는데 딸은 그것을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어 했어. 그래서 늘 학교에서 먼 곳에서 내려서 걸어갔는데 정 씨는 그게 걱정스러워 조금만 더 가다가 딸에게 한 소리 듣는 것이 일상이었어.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같이 갈까? 이따가 너 끝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아니, 학원차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 뒷자리에서 내려서 차갑게 떠나버리는 딸. 이제 딸은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리고 가난이 창피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될 나이가 되었어. 어차피 가는 길인데. 그냥 가, 엄마. 그런 딸을 보는 정 씨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어. 딸이 이러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은 정 씨가 청소를 하는 학원이었기 때문이요.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니는 가장 큰 보습 학원이었는데 정 씨가 그 학원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직원 할인을 받아 딸은 반값으로 다니고 있었어. 보통은 아침 일찍 가서 청소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딸이 학원에 오는 시간까지 청소를 하기도 했어.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 종종 마주치게 될 때가 있었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곳이 정 씨의 휴게실 같은 장소였어. 사실 청소도구를 넣어놓는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 있을 때도 없었고 그 옆이 바로 화장실이라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많았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굶은 정 씨가 숨을 돌리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 아직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은 시간이라 얼른 먹을 생각에 면을 불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딸을 발견했어. 선아야, 정 씨는 반갑게 딸을 불렀어. 벌써 왔어? 응, 딸이 계단을 오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어. 배고프지 않아? 엄마, 컵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선아 너도 와서 한 입 먹어. 아니야. 배 안 고파. 그러지 말고 와서 먹어. 늦게까지 공부하려면 배고플 텐데. 됐어. 늦어서 올라갈게. 딸은 멀찍이 떨어져서 대답하다 후다닥 계단을 올라가 버렸어. 엄마가 반갑지도 않은지 딸의 표정은 못 볼 사람을 마주친 듯 경직되어 있었어. 그리고 딸의 뒤를 이어 딸의 친구가 계단을 올라가며 정 씨를 힐끔 쳐다보았다오. 친구를 보자 정 씨는 아차했어. 엄마가 자신이 다니는 학원을 청소하는 아줌마라는 게 좋지는 않을 텐데 자신이 괜히 아는 척을 했는가 보다 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고선 다시 컵라면을 후 부는데 자신이 모습이 왠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어. 대걸레와 빗자루 사이에 쪼그려 앉아 라면을 입에 넣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해서 급히 물을 들이켰어. 한 입밖에 못 먹은 라면을 더 이상 삼키지 못하고 버렸어. 아이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마무리를 하고 퇴근해야 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 아침에 창피하다고 해서 미안. 아니야. 엄마가 네 생각을 못했어. 딸은 아침에 창피하니까 멀리서 내려달라고 했던 것이 미안했나 보. 근데 엄마, 학원 청소 일은 안 하면 안 돼? 아니면 나 다른 학원 보내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니라 오후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었어. 또 딸의 학원비가 반값이니 여러모로 손해보는 직장은 아니었다오. 하지만 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 창피했니? 내 친구들 다 거기 다녀. 애들이 물어봐. 누구냐고. 사춘기 올 나이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사실 정 씨라고 청소일이 자랑스럽지도 않았어. 아는 사람이 본다면 자신도 창피할 것 같았다오. 그래서 딸을 이해하려 노력했어. 그리고 남편과도 오래전부터 식당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딸에게 선뜻 대답했어. 알았어. 조만간 그만둘 거야.
당분간 너 마주치지 않게 조심할게. 딸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 딸이라고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요. 못된 딸이 아닌 어린 딸일 뿐이었어. 몇 년간 일해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차렸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다오.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던 식당이 1년, 2년 꾸준히 영업하자 입소문이 돌아 점차 손님이 많아졌어.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세 식구가 오순도순 먹고 살 만큼은 벌게 되었다오. 그리고 그때쯤 대학을 졸업한 딸이 정 씨에게 말했어. 엄마, 나 유학 좀 보내줘. 유학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니? 그래도 유학을 다녀와야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지금 우리 형편이 다녀오면 엄마한테 손 안 벌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2년만 보내주면 안 돼? 나도 마음은 굴뚝 같지. 마음 같아서는 2년이고 3년이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지만 1, 2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일 아니겠어? 선아야, 유학을 꼭 가야 하는 거니? 그러자 딸이 울며 말했어. 엄마, 내가 왜 피아노 그만뒀는지 알아? 다른 애들은 비싼 레슨 받으면서 피아노 배우는데 나는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녔어. 특별한 교육 하나도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음악을 해? 우리 집은 늘 가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남들보다 공부가 늦어서 나 이번에도 안 가면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딸.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었어. 피아노를 치고 싶다기에 피아노를 시켜줬고,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기에 공부를 시켰어. 정 씨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딸이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오. 늘 처지가 좋지 않았지만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딸에게만큼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뼈가 바스라지게 일을 했소. 하지만 딸에겐 한없이 부족했던 것 같소. 미안하다.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둔 거니? 말을 하지 그랬어. 어떻게 말해? 엄마 아빠 늘 힘들게 일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욕심 못 부렸어. 근데 이번에는 유학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의 가난도 끝이 날 것 같아. 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정 씨가 대답했어. 알았어. 엄마가 어떻게든 보내줄게. 가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해. 그러자 딸의 눈이 기쁨과 슬픔으로 범벅되었어. 결국 눈물을 떨구는 딸을 정 씨가 껴안아 토닥였다오. 그깟 유학이 뭐라고 울어. 걱정 마. 그것은 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정 씨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어. 그렇게 딸은 캐나다로 떠났고 5년간 돌아오지 않았어. 그동안의 뒷바라지는 전부 정 씨 부부의 몫이었다오. 처음엔 힘든 줄도 몰랐다오. 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고 평생 혹사당한 몸은 삐그덕대기 시작했어.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식당 문을 열었고 아무리 아파도 정 씨의 친정엄마가 쓰러졌어도 식당에 나가 일을 했소. 그래야 빠듯하게 딸의 유학 자금을 댈 수 있었소.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다 갚지 못한 빚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말이요. 정 씨는 오로지 딸에게 다른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돌아왔고 바람처럼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 이제 내가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될게. 그렇게 말하는 딸을 보니 지난날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이렇게 잘 커준 딸만 보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뜬금없이 말하는 딸을 보며 정 씨는 눈을 휘둥그레 떴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딸.
그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서둘러 결혼 선언을 할 줄은 몰랐다오. 정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오랫동안 유학을 다녀온 딸 때문에 떨어져 있는 세월이 길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품을 떠난다는 말이었어. 좀 더 함께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딸의 독립이었어. 하지만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겠어. 얼마 안 되어 딸은 시집을 갔고 시간이 흘러 저처럼 예쁜 딸을 낳았어. 손녀를 보고 나니 세월이 실감이 갔어. 이제는 정씨도 70세가 넘었고 딸도 결코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어. 품에 안겨 응애응애 울던 갓난아기가 이렇게나 컸다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정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 정씨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 하늘이 야속했어. 그러나 지금까지 큰 병에 안 걸리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오. 70대 중반까지 정씨처럼 몸을 혹사하며 일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소? 정씨는 말기는 아니어도 고령이고 워낙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식당 일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어. 남편도 울었고 정씨도 울었어. 이미 정씨의 인생은 활짝 펴보지 못하고 저물어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씨에겐 시간이 많이 남았을 줄 알았다오. 100세 시대라는 말에 혹해 앞으로도 적어도 25년은 더 살 줄 알았어. 괜찮아, 여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몸 관리 잘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았어.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오.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벌써 정씨는 노인이 되어 있었고 병에 걸려 있었어. 하지만 시간은 활시위를 떠나 멀리 날아가고 있었고 곧 목적지에 도착할 듯 했어. 당신 나을 때까지는 식당 문 닫고 건강 회복에만 신경 씁시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어.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 그리고 이윽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 때마침 딸에게서 곧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오. 밥은 먹었니? 응, 먹었지. 왜 혼자 와? 지영이는 어쩌고?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애 아빠한테 맡기고 왔지. 심각해 보이는 딸의 표정에 정씨는 긴장이 되었어. 혹시나 자신이 아프단 사실을 남편이 미리 말했나 했어. 선아야, 사실 내가 정씨가 입을 떼는데 그보다도 먼저 딸이 말을 내뱉었어. 엄마, 우리 지영이가 많이 아프대. 정씨는 하려던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얼마 전에 병원에서 최종 진단 받았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흐느끼는 딸을 다그쳤어. 손녀딸인 지영이가 난치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 지영이가? 나도 몰라 왜 하필이면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씨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하여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 아픈 손녀딸도 걱정이 되었고 그 때문에 슬퍼하는 딸을 보는 것도 괴로웠어. 그래서 그런 딸에게 차마 자신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 정씨는 오랜 시간 고민하며 앉아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일을 해야겠어요. 우리 손녀 치료비가 많이 든다네. 그걸 왜 당신이 벌어야 하는데? 요즘 선아네 사정이 좋지 않대. 근데 애까지 아프니까 어찌 해야 할 줄을 모르더라고. 당신도 환자야. 선아한테 당신 아프다고 말은 했어.
내가 어떻게 말해요? 딸이 아프다는데 엄마까지 아프다고 하면 애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지만 정 씨를 말리지는 못했어. 딸이 치료비를 보태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정 씨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나야 금방 갈 사람이지만 우리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선아가 알아줘? 자식이 알아줘야 부모인가. 내 새끼니까 내가 품에 안고 싶은 거지. 그렇게 정 씨는 자신의 건강은 뒤로 한 채 일을 했어. 손녀 병원비에 보태라며 딸에게 돈을 붙였더니 딸은 화를 내며 사양했다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울며 그 돈을 받았어. 정 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 정 씨도 그동안 치료를 안 받은 것은 아니요. 하지만 제대로 쉬질 못하는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어. 남편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정 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오. 그러던 어느 날 솥단지를 옮기던 정 씨가 정신을 잃고 고꾸라졌어. 그리고는 한참을 눈을 뜨지 못했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자신이 없으면 장사를 못할 텐데 하는 걱정을 했다오. 그리고 정 씨는 다음 날 병원에서 눈을 떴어. 눈 뜨자마자 보인 것은 딸 선아였어. 정 씨가 눈을 깜빡거리자 정 씨를 보고 있던 딸이 말했어. 엄마, 그때 기억나? 나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마주쳤잖아. 엄마 창고에서 라면 먹고 있었지. 사실 정 씨는 그날의 일이 희미했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겨우 떠올릴 수 있는 정도였어. 나는 살면서 늘 그때 일이 떠올랐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엄마를 모른 척 했지? 가서 반갑게 안아주고 라면 나눠 먹고 그걸 왜 못했지? 뭐가 그렇게 창피했지? 늘 그때가 후회됐어.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 그랬어? 엄마는 기억도 잘 안 나. 정 씨는 쉰 목소리로 힘들게 대답했어. 나는 그때 엄마 표정 같은 것도 다 생각나는데 그런 걸 왜 맘에 담아두고 살아? 내가 불효자식이야. 평생 엄마를 외면하고 산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았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냥 너 걱정할까봐 그랬지. 숨길 게 따로 있지. 딸은 울며 화냈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딸 아프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그럼 당연히 내 딸 아픈 게 제일 중요하지. 그럼 엄마는? 나도 내 딸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 안 한 거지. 그런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아니, 네가 좋아하길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너 힘든 거 싫어서. 딸은 흐느꼈어. 엄마는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병까지 났는데 아직도 딸 타령이야? 피아노 시켜줘라, 유학 보내줘라. 엄마를 그렇게 쥐어짜면서 살았는데 내가 밉지도 않아? 정 씨는 도리어 웃었어. 밉긴 왜 밉니? 평생 너 키우며 살아서 너무 행복했는데 너 때문에 힘든 적 없었고 너 때문에 살았어. 나는 엄마처럼 못 살 것 같아. 나도 내 딸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도 살다 보면 그렇게 돼. 그냥 나는 널 낳는 순간부터 널 위해 살게 됐어. 돈 없어서 사는 게 힘들었어도 우리 딸 때문에 힘든 적은 한순간도 없었어. 널 떠올릴 때면 늘 행복했던 기억만 떠올라. 엄마 앞에서 피아노 쳐준 거, 시험 잘 봤다며 방방 뛰던 거. 울지 마라. 엄마가 지금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우니?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우리 엄마 너무 늙은 것 같아. 왜 난 몰랐지? 미안해, 엄마. 왜 나 같은 딸을 낳았어? 내가 엄마 인생을 다 뺏어갔어.
딸이 정 씨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 정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걸 느꼈어. 아픈 몸을 그리 혹사시켰으니 성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선아야, 엄마는 말이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이고 싶다. 지난 40년이 너로 인해서 빛났어. 선아, 네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좋았어. 나도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할게. 그때는 더 잘할게, 내가.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내 딸. 그대들은 정 씨의 삶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같은 선택을 했겠어? 아니면 미련하다 혀를 차겠어? 부디 사연의 주인공인 정 씨의 남은 날들이 평안하기를 응원해 주길 바라오. 엄마,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노망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니들 아니냐?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언제는 엄마 인생 안 살았어요? 꼭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혼자 잘 사셨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재혼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한테 유산 안 줄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내일 죽니? 꼭 어서 죽고 돈 내놔라 하는 것 같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꼭 나쁜 자식들 같네. 어쩌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된 것일까? 할머니 고 씨는 생각했어. 70세 나이에 아들, 딸의 말처럼 어쩌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는 나이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것이 평범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이 나이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평범한 것일까?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오. 나 충청도로 내려가련다. 충청도요. 거길 왜요? 다짜고짜 하는 고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이 놀라 되물었어. 이사 가시겠다고요? 그래, 이제 너희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나도 한적한 곳에서 숨 좀 돌리면서 살고 싶다. 거기 연고도 없으시잖아요. 고씨의 고향은 서울이었고 70세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러니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수밖에. 충청도 어디로 가시게요? 태안이 좋은 것 같더라. 바다도 있고. 근데 엄마가 어떻게 시골에서 사세요?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시지. TV도 안 보셨어요? 왜 못 살아? 거기도 있을 거 다 있더라. 그리고 병원이랑 시장만 있으면 됐지. 서울은 복잡해서 싫다. 아들은 고씨가 정말로 이사를 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듯 웃고 말았어. 어디서 살지도 대충 알아봐 놨어. 그럼 이 집은요? 고씨는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에 이 집에서 아들, 딸 졸업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냈고 쭉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이 집에서 산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었어. 사실 얼마 전에 집을 내놔봤는데 살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서도 써놨다. 그제서야 고씨가 진심인 것을 안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 얼마에 파셨는데요? 그게 왜 궁금하냐?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만 알아라. 30년 전에 분양이 안 되어 헐값에 샀던 집이 지금에 와서는 대단한 금액이 되어 있었어. 아니, 그래도 이 집을 갖고 계셔야죠.
서울 집값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오를 텐데 지방에 집 사면 바보예요. 여기서 더 올라봤자 뭐하니? 나 죽을 때 이 집 끌어안고 관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태안에 전원주택 한 채 사고 대출 끼고 원룸 건물도 한 채 사서 월세 받는 돈으로 죽을 때까지 편히 살다 가련다. 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어. 그래도 그건 너무 경솔하신 것 같은데. 걱정 마라. 너희한테 1억씩 주고 갈 테니까.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엄마 걱정돼서 그렇죠. 아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얼떨떨한 듯했어. 엄마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죠. 그렇게 멀지도 않네. 그렇게 고씨는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나 태안으로 가게 되었어. 바닷가 근처에 아기자기한 텃밭이 있고 정원도 있는 그런 집이었어. 고씨가 평생 꿈에 그리던 집을 갖게 된 것이었다오. 다만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닌 자신 혼자만 꿈을 이루게 되었지만 말이요. 베란다를 열면 늘 바퀴 굴러가는 소리,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만 들려왔었는데 이곳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 기분 탓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공기도 서울에 비하면 맑고 청량한 듯 했다오. 처음 해보는 전원 생활은 무척 만족스러웠어. 물론 처음 한 달간은 말이요.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데 내려와 살면 옆집하고 농사 지은 채소도 바꿔 먹고 그럴 줄 알았지.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게 어딨겠어요. 너희는 언제 내려올래? 이번 주에는 바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내려갈게요. 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들여다보고 꽃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하면 오전 시간이 지나가 있는데 문제는 오후부터는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 TV를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것이 이리도 심심한 일인 줄은 몰랐다오. 그러지 말고 마을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봐. 예, 옆집 사는 사람은 인천 사람이라더라. 주말에만 가끔 와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말고 거기 주민들이랑 어울려야지. 노인정 같은 데 가보는 게 어때? 노인정? 그런데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래야 친구도 사귀고 하지. 생각해보마.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다다음 주가 되어도 아들이나 딸은 바쁘다고 내려오질 않았고 고씨는 아들 말대로 노인정에 방문하게 되었다오. 마을 입구에 있는 노인정은 시설도 깔끔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 남들은 마을 발전기금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도 생기고 그런다는데 다행스럽게도 고씨의 마을은 그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외지에서 온 고씨에게 친절했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고씨가 마음을 탁 터놓고 친밀하게 지내기는 어려웠어. 겉도는 고씨의 생각을 바꿔준 것은 어떤 할아버지였어. 전학생이 있네. 반가워요. 김춘배라고 합니다. 고씨가 노인정을 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마을에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 서울에서 왔다고요. 나도 고향이 서울이에요. 젊었을 때 화곡동에 살았어요. 고씨는 동양인 김씨 할아버지가 무척 반가웠다오. 저도 그 근처에서 산 적이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올해 75세로 아들 둘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고 부인과는 사별한 지 오래라고 했어. 그런 가정사도 고씨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오. 그래서 고씨와 김씨 할아버지는 빠르게 가까워졌어.
김씨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도 단연 인기가 많았는데 유쾌하고 신사다운 성격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오. 김씨 할아버지 덕분에 고 씨도 노인정에 적응하고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었어. 얼른 나와요. 버스 놓치겠네. 주말엔 둘이 함께 등산을 했어. 무릎이 좋지 않아 높은 산은 못 올라가도 높지 않은 옥녀봉 정도는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었어. 김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꿈도 못 꿨을 일이요. 지금쯤 소파에 누워 TV나 보고 있지 않았겠어?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그래도 나오니까 좋죠? 그렇네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들, 서울에서 듣던 자동차 바퀴 소리, 경적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를 주는 것들이었어. 이제서야 비로소 콘크리트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이러고 싶어서 내려온 거였는데 덕분이에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활기차게 생활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오면 되죠?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내려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할걸요. 고 씨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어. 매일같이 노인정에 갔고 그곳에 가면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에게서 바둑도 배우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오. 어느 날 고 씨가 딸과 통화를 한 날이었어. 그래서 오늘 그 양반이 와서 텃밭에 비닐도 씌워줬어. 나중에 이거 나면 너도 좀 보내줄까? 신이 나서 말하는 엄마에게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 엄마, 요즘 자꾸 그 아저씨 얘기만 하는 게 수상한데. 뭐가 수상해? 아니, 언제는 심심하다고 다시 서울 오고 싶다고 난리더니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고 맨날 노인정 그 김씨 아저씨 얘기만 하잖아. 남자친구 생긴 거야? 그러자 고 씨가 펄쩍 뛰며 말했어. 얘는 남자친구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주책 맞게 무슨 남자친구야? 그렇게 펄쩍 뛰니까 더 수상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끊어. 그렇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김 씨는 꼭 서울댁만 챙겨주더라. 내가 뭘? 지금도 서울댁 고구마 까주고 있잖아. 노인정 할머니가 하는 소리에 김씨 할아버지가 뒤통수를 극적거렸어. 고 씨도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꼈다오. 나이 70 먹고 이런 농담에 의연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볼만 빨개졌어. 해가 질 무렵 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지금 가려고요. 네, 해지기 전에 가려고요. 잠깐 기다려요. 나도 가야겠다. 김씨 할아버지도 고 씨를 따라 일어나며 모자와 외투를 챙겼어. 노인정에 있던 노인들이 그 둘을 보며 얼레리 꼴레리 했어. 별 뜻 없이 재미로 야유하는데도 고 씨는 부끄러워져 후다닥 노인정을 나왔어. 뒤따라온 김씨 할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천천히 걸었어. 노을과 바다를 배경 삼아 마을을 걷고 있으니 마음이 왠지 부풀어 올랐어. 그렇게 감상에 젖어 있는데 김씨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 이 동네 사는 거 나쁘지 않죠? 그렇네요. 사실 무작정 내려와서 잠깐 후회도 했는데 좋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었으니까. 서로의 집이 갈리는 골목에 서서 김씨 할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어. 사박사박 걸어가면서 읽어봐요. 2번 접혀있는 흰 종이였는데 열어보니 편지였어. 비록 시작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서로 의지할 벗이 되고 싶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처럼 우리 함께 저물어 갑시다. 김춘배로부터. 짧은 편지가 고씨의 심금을 울렸어. 남편이 죽고 아들, 딸도 모두 출가시키고 혼자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오.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빴고 나이가 들어서는 모든 과제가 끝난 기분으로 살다 보니 한없이 외로운 삶이었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몇십 년 만이었다오.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 비록 젊었을 적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호감, 같은 처지에 놓은 동지애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감정은 결국 비슷한 결이 아니겠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며 산다면 고씨도 김씨도 좀 더 인생이 충만해질 것 같았어. 둘은 금세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 그렇다고 그전과 크게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고씨의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다오. 하루하루가 기대가 됐고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어. 그 사실은 아들과 딸도 곧 알게 되었다오. 어느 날 고신에 놀러온 딸이 김씨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한 것이요.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은 듯한 딸은 말이 없다가 이내 엄마가 외롭지 않다면 잘 지내보라고 하였어. 그렇게 끝났다면 행복한 결말이었겠지만 인생은 그리 흘러가지 않았어.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가 말했어. 전원주택에 살면 늘 집도 고쳐야 하고 불도 매일 뽑아야 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생전 안 해본 일이라. 차라리 이참에 살림을 합치는 게 어때요? 사실 그동안의 마당 관리도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었고 자잘하게 손이 가는 일도 도움을 주고 있었기에 고씨도 그것이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집은 좁으니까 내가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괜찮겠네요. 마을의 작은 빌라에서 홀로 살고 있던 김씨 할아버지였어. 또한 고씨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씨네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맞아 보였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김씨 할아버지가 이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자 고씨도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어. 아들, 딸들도 가끔 오는 집이었기에 앞으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들, 딸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만나라고 했지 재혼까지 하랬어요? 누가 결혼식이라도 올린다니? 그냥 살림만 합친다는 거야. 그게 그거지? 살림 합치면 결혼이지 뭐야? 딸은 고씨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어. 귀청이 떨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어. 딸이 노골적으로 반대하자 고씨는 발끈하게 됐어. 재혼 안 한다. 근데 또 재혼을 하면 또 어떻다고 그러냐? 그걸 말이라고 해? 나이를 생각해, 엄마. 주변에서 주책이라고 욕하지. 70살은 재혼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혼인신고는 의논한 적도 없지만 대놓고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재산도 얼마 없다면서? 재혼하면 엄마만 손해지. 나이 들어서 엄마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김씨 할아버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빌라가 있었고 모아둔 돈과 연금
그리고 아들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부자는 아니었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가지고 있었어. 누구에게 빌부터 살 만큼 힘들지도 않았단 말이요. 너 말 조심해라. 그리고 네 말대로 이 나이에 손해를 좀 보든 안 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재산이 뭐가 중요해? 재산을 불려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자 딸이 화를 냈어. 그럼 엄마 자식들 생각은 안 해? 뜬금없이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는 딸. 그 말 뜻은 자식들 줄 재산을 김씨 할아버지에게 줄 수 없다는 뜻 아니겠어? 딸의 의중을 깨닫자 고 씨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어. 설마 유산 때문이냐? 그러자 딸이 더욱 펄쩍 뛰며 말했어. 엄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막말로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 아니야. 돈이 그렇게 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서 폐가망신당한 사람 얘기 못 들어봤어? 좀 있으면 돈 빌려줘라 어째라 하면서 뒤통수 칠 수도 있다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래. 만나고 싶지 않아. 설마 사랑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죠? 징그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고 씨는 불쾌해져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지들이 하는 것만 사랑인 줄 아나. 설령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오순도순 외롭지 않게 사이좋게 지내다 가고 싶었어. 아들도 딸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혼자 사는 고 씨에게 누구 하나 함께 살자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 물론 고 씨도 바라지 않았지만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었어. 자신들이 돌봐주는 것도 아닌데 엄마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은 또 싫은 모양이었어. 아니면 정말 단순히 유산을 뺏길까봐 무서운 것일 수도 있고 말이요. 고 씨는 이제는 쓸쓸하게 혼자 늙어가긴 싫었다오. 섭섭한 마음에 찔끔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어. 둘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 엄마, 나도 당황스러워요. 나도 이 나이에 새아버지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엄마한테 동반자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냐.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게요? 너도 그 소리니? 안 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쪽도 자식들이 있다면서요. 혼인신고하면 그 사람들도 엄마 자식들이 되잖아요. 아들도 딸과 같은 말을 반복했어. 결국에는 재산 이야기요. 너 결혼할 때 내가 집 사주니까 뭐라 그랬냐? 이제는 나 다 쓰다가 죽으라 하지 않았냐?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각각 집을 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을 것이라며 가진 돈 다 쓰고 돌아가시라 그런 소리를 했었어. 이어지는 아들의 말이 더 황당했어. 엄마, 그건 엄마 살던 집값이 오르기 전 이야기고요. 거기 태안 집이랑 건물이랑 팔면 그게 얼만데요? 언제적 얘기를 하세요? 고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 내가 여기 내려오면서 너희한테도 1억씩 주지 않았냐? 아니, 그래서 그럼 그걸 평생 다른 집 식구였던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아니잖니. 고 씨는 자식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 당장 혼인신고하지 않더라도 살림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그리 되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오. 고 씨는 애초에 혼인신고까지 할 생각도 없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 물론 자식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유산 노래노 부르는 것이 자신을 벌써부터 죽은 사람 취급하는 듯해서 괴로웠어. 늙으면 사람도 아닌 것인가? 늙으면 모든 결정을 죽는 날을 생각하여 내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도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어. 나도 자식이 있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혼자가 둘이 되는 것만 생각했지.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내 돈 쓰며 살지.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알아요. 참 민망하네요. 그럴 것 없어요. 정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도 되고요. 근데 집이 작아서 불편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내도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해요. 순수한 마음만 있던 문제였는데 자식들은 그런 고씨와 김씨를 멋대로 재혼시키고 또 멋대로 관짝에 눕히는 상상까지 하고 자신들끼리 열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었어. 자꾸만 그 나이에 하는 소리도 진절머리 났고 아들 딸과는 이제 통화도 하기 싫었다오. 어느 날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 어찌나 씩씩대며 오던지 자식들이 아니라 꼭 빚받으러 찾아온 빚쟁이들 같았어.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딸이 다짜고짜 따졌고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세요. 내가 언제 오라고 하든 고씨가 김씨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과 딸이 쫓아 들어왔어. 여기 계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요. 이참에 탁 터놓고 얘기해요.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바쁘면 올라가 봐라. 엄마, 정말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넓지도 않은 동네에서 70대 노인들이 재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니네 동네도 아닌데 니들이 창피할 게 뭐가 있니? 참 웃긴다.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리자 옆에서 딸이 말했어. 꼭 이렇게 자식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이 아저씨랑 재혼을 해야겠어? 고씨는 어이가 없었어. 누가 누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다는 말인지.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돈, 남편 보험금까지 다 털어서 시집 장가 보냈어. 그런데 살고 있던 집값이 올라 돈이 생겼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달려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길래 피눈물을 흘리냐.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줬잖냐. 늙음하게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건 너희들 아니냐. 왜 이제 와서 재혼 같은 걸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 도대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내 나이가 왜 70살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냐.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할머니가 결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점점 험악해지자 김씨 할아버지가 말렸어.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는 애초에 재혼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는 그런 일 안 생길 겁니다. 그러자 딸이 눈을 번뜩 뜨면서 말했어.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각서 쓰세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웬 서류 뭉치를 꺼내왔어. 읽어보니 혼인신고를 절대 하지 않고 고씨의 유산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 고씨는 기가 막혀 웃었어. 아예 지금 콱 죽어버리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아니에요. 내가 사인하면 되는 거지요. 뭐하러 그런 거에 사인을 해요? 고씨는 할아버지에게 너무 창피했고 자식들에게는 정말 실망했어. 사인하신다는데 왜 그래, 엄마? 나중에 맘 바뀔지 누가 알아?
언감생심이라는 말도 몰라? 참으로 무리한 언사였어. 그 말을 들은 김씨 할아버지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 사인은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말 한마디는 해야겠네요. 나도 나 사는데 부족함 없고 우리 아들 둘도 변호사, 세무사예요. 지들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내가 가진 거 탐낼 아이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집도 탐나지 않고 돈도 탐나지 않아요. 그러자 고씨가 참지 못하고 딸이 꺼낸 종이를 마구 찢어버렸어. 너희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이게 무슨 행패야? 뭐? 행패? 엄마, 우리한테 왜 그래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잘했다고 할 줄 알았냐? 해줄 만큼 해줬으면 이제 엄마 행복을 위해 살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사람이 할 짓이니? 혼인신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그렇게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않았던 애들이 둘이 시간 맞춰서 내려온 것도 황당하다. 그건 엄마가 웬 아저씨한테 코가 깨어 있으니까 그렇지. 엄마, 선택해. 저 아저씨야, 우리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딸이 하는 철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너희는 선택 안 할란다. 나도 엄마보다 돈이 우선인 자식들은 필요 없다. 그러자 아들이 옆에서 끼어들었어. 뭐예요? 엄마, 그럼 앞으로 손주들도 못 볼 텐데 괜찮겠어요? 너희들은 그럼 내 재산도 못 갖게 될 텐데 괜찮겠냐?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 손주를 못 본다고? 그래, 손주를 인질로 협박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안 하는 게 맘 편하겠다. 그리고 누가 들으면 내가 큰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근데 누가 알면 창피해서 말도 못해. 어서 썩 꺼져라. 그렇게 아들과 딸을 쫓아내버렸어. 씩씩대며 쫓아냈지만 흐르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 주며 인성이 바른 아이들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가 보. 무조건 주기만 했더니 이제는 안 준다고 엄마를 윽박지르는 자식들이요. 그러나 저렇게 키운 건 다름 아닌 고씨 본인 아니겠어? 누굴 탓하겠어? 김씨 할아버지도 고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도 만만치 않게 착잡해 보였어. 이 나이에 자식 또래에게 안 좋은 취급을 당하니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오. 아들과 딸이 돌아간 뒤에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만 있었어. 빨리 저 세상 가게 만들어서 유산을 받을 작전이었다면 자식들이 금방 성공할 것 같았어. 그렇게 괴로워하는 고씨의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어.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 엄마, 우리가 말이 격했는데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엄마가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아저씨가 만약에 거기에 사인 안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우리가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엄마도 남은 인생 딸 자식도 안 보고 살면 마음이 편하겠어? 다시 잘 생각해봐. 그 아저씨랑 사는 게 좋은지, 손주들 보면서 우리랑 오고 가며 지내는 게 좋은지. 끝까지 자신들이 옳았다는 내용이었어. 고씨도 전화를 거는 대신에 딸에게 답장을 써내려갔어. 너희들은 꼭 내가 곧 죽을 것처럼 말하는데 엄마 아직 70살밖에 안 됐다. 아픈데 없으니 앞으로 1, 2년 살다 죽을 것도 아닌데 나도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지내다가 가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냐. 너희에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 아니냐. 혼인신고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니들이 불안하다고 반대했잖냐. 나는 너희들 낳고 내 인생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나도 너희처럼 젊은 때가 있었고 엄마이기 이전에 꽃다운 삶이 있던 여자였어. 너희가 너희의 인생이 소중하듯이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하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워낸 것으로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너희에 의해 흘러갔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 가련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말아라. 너희가 놀러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련다. 잘 지내거라. 아들이 그리고 딸이 무슨 답장을 할지는 몰랐지만 고씨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 내 인생이었지만 남편과 자식이 무조건 우선이었던 삶. 이제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홀가분하게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어. 70세이지만 그러니 오히려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 행복하고 싶다는 게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오. 내 인형! 방대나라! 나를 굶겨 죽이려는 걸 다 알고 있다! 천하의 나쁜 년! 배고프다며 집안 물건들을 죄다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는 올해 88세가 되었어.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는 또 다른 할머니는 올해 63세가 된 남씨 할머니요. 밥만 차리고 내 집에서 썩 꺼져라! 치매 증상이 있는 듯한 노인은 밥 달라며 아우성이었어. 결국 노인이 지쳐 방에 들어놓을 때까지도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다오. 정오가 되자 남씨가 밥을 차렸어. 식사하세요. 남씨가 방문을 열고 말하자 노인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어. 노인이 식탁에 앉은 모습을 보고 옥상에 올라가 이불 빨래를 널었어.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온 남씨는 난장판을 보게 되었어. 이 노인네가 남씨가 소리를 빽 지르자 노인은 겁먹은 듯 움츠렸어. 밥상은 엎어져 있었고 국이며 밥이며 반찬이며 전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노인의 옷과 머리도 엉망이었다오. 남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노인에게 집어던졌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얌전하기라도 해야지. 하루라도 사람을 못 살게 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느냐고. 씩씩대던 남씨는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욕실에 넣었어. 노인은 휘청거리면서 인연이 나 죽인다며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는 수도를 틀어 아직 온기가 채 돌지 않은 찬물을 노인에게 쏘아댔어. 노인은 물세례를 맞고 허우적댔다오. 그냥 빨리 저 세상에 가버리던가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도 늙어서 내 한 몸 챙기기 힘든데 왜 당신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밧줄로 묶어놔 버릴 거야. 네? 무섭게 으름장을 놓는 남씨의 겁먹은 노인은 찬물에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어댔다오. 거친 손으로 노인을 씻긴 뒤 남씨는 외출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 가스불을 끄고 방에 있는 창문들을 모두 잠근 뒤에 현관문을 나왔어.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기에 현관문과 대문을 모두 잠궈야 했는데 둘 다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게 되어 있었어. 대문 자물쇠까지 단단히 걸어놓은 남씨가 사라지자 주변에서 보고 있던 동네 사람 중 하나가 말을 꺼냈어. 치매 걸린 엄마를 저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매일 깨지는 소리 들리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그러던데. 노인 학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자 수근거리는 젊은 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둘을 안다면 그런 말 못하지. 저렇게 학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대라니? 저 양반이 저렇게 몇십 년 동안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본 사람이야. 아,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그래. 남편 죽고 치매 걸린 시모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효부지. 근데 젊었을 땐 저 시모가 아주 성깔이 대단했다고. 그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그때 있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며느리가 도망 안 간 게 용해. 그랬어. 남 씨와 노인은 고부 사이였어. 20대 초반에 시집온 남 씨는 그때부터 쭉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 약 20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에도 계속 같이 살았고, 그렇게 지금에까지 이르러 둘 다 주름 가득한 노인이 되었어. 시어머니에게는 딸도 하나 있었기에 며느리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지금 모습이 이상하기도 했다오. 모든 이야기는 40년 전에 시작이 되었어. 지금의 며느리, 남 씨는 22살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 남편은 남 씨보다 3살이 많았는데 직장도 좋았고 무엇보다 그 멀끔한 외모에 반하게 되었다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도 시어머니만 있었어.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여동생도 하나 있지만 일찍 결혼해서 출가하여 남편과 시어머니 둘만 함께 살고 있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 씨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다오. 남 씨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될 생각에 설렜어. 하지만 그런 꿈 같은 상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자였어. 나쁜 의미로 말이요. 어찌나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드센지 시어머니의 이름만 나와도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오. 못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가장 못된 순간은 남 씨의 앞에서였어. 남 씨는 세상 모든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는 다 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남 씨의 일과는 오전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었어.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한 뒤에나 찬밥을 먹을 수 있었어. 그렇게 대충 끼니를 때우면 찬장에 있는 모든 식기들을 꺼내서 닦아놓고 다시 들여놓았고 일을 안 하는 시어머니는 대부분 집에 계시기에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새로 차려서 내드려야 했어. 가끔 TV 뒤나 창틀을 손으로 훑어서 먼지가 나오는 날에는 남 씨는 그날 먼지가 되도록 혼쭐이 나야 했어.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농에 있는 이불들을 전부 꺼내 빨아서 널어 놓아야 했는데 그것은 남 씨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왔을 때도 어김이 없었다오. 하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불을 손수 밟아 빤 후에 옥상에 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 세댁 그렇게 배 나와서 맨날 무슨 이불 빨래를 그렇게 해? 그러다 애 떨어져. 남 씨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할 일을 마쳤고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는 남 씨에게 이불 빨래를 뒷마당에서 하도록 했어. 행동거지를 어떻게 했으면 저 아줌마가 너한테 그런 소리래? 내가 널 괴롭히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럼 그 빨래를 어른이 내가 하리. 임신했다고 유세 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찼어. 지금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도 그 정도로 며느리를 부려먹는 집은 많지 않았다오. 남씨에게는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시누이 집에서도 비슷한 노동을 해야 했어. 너네 이불 좀 다 내와봐. 빨래하게. 이불을 갑자기 왜 빨어? 새언니 있을 때 빨어. 항상 이런 식이었어. 남씨는 새로운 가족이 아닌 새로운 식모 혹은 일꾼 취급을 당했어. 그뿐이었다면 남씨도 그리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요. 내 인연이 GM이랑 똑같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남씨의 딸도 남씨와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 고추도 못 달고 태어난 것이 뭘 잘했다고 어른한테 대들어? 사소한 일로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본인의 기분이 틀어진 날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팬티만 입혀서 대문 앞에 세워둔 적도 많았어. 어머니, 제가 잘 가르칠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씨가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어. 너는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본데 없이 자라서 시엠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집에 들이는 게 아니지. 친정까지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 그렇다면 남편은 남씨가 그토록 고생하는 와중에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무척 바빴어. 돈 버느라 바빴느냐? 그것은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이 남씨가 이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진저리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어느 날 남씨에게 말했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 아빠가 데리러 왔잖아. 응. 그런데 어떤 애가 우리 아빠 보고 아빠라고 그랬다? 황당한 소리를 들은 남씨가 웃었어.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러자 딸이 대답했어. 아니야. 아빠가 같이 짜장면도 사줬는데? 남씨는 순간 말을 잃었어. 근데 짜장면 먹으면서도 계속 아빠라고 불렀어. 아는 친구야? 다른 반 친구인데 친하진 않아. 걔도 우리 아빠 딸이야? 왜 아빠라고 불러? 남씨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서 딸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못했어. 남씨의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장이자 남편이었어. 남씨가 시집살이에 괴로워해도 편들지 않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지만 집안일에 신경을 쓸 정신이 남아있지 않았을 뿐이었어. 당신 그게 사실이에요? 남씨가 남편에게 추궁하자 남편은 아니라고 발뺌하였어. 애가 헛소리 하는 걸 고지고대로 믿어? 헛소리요? 같이 짜장면도 먹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헛소리예요? 그냥 애 친구라길래 같이 사준 것뿐이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거들었어. 너 미친 거 아니니? 어디서 남편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그것도 시애미가 보고 있는 앞에서? 어머니, 같은 학교 친구가 애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렀다는데 제가 이 정도도 따지지 못할 일인가요? 남씨가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세모꼴이 되었어. 이것 봐라! 그러다 시애미도 치겠다!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늘 같은 서방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지. 어머니, 애한테 딸내미랑 친하게 지내라고 짜장면 좀 사줄 수도 있지. 그것 갖고 서방을 잡아. 시어머니는 꼬투리 하나 잡았다 하는 표정으로 남씨를 몰아세웠어. 내가 살다 이런 일을 다 보게 된다. 이거원 서방이 마누라 무서워서 밖에도 못 다니겠네. 한사코 아니라는 남편과 시어머니. 아이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남씨만 경솔한 여자가 되어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시장에 갔다 온 남씨가 집으로 향하는데 대문 앞에서 신랑이 하고 있는 두 인형이 보였어. 여기가 어디라고?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어서 가서 전화로 이야기해라.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일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이 시간에 집에 왜 있겠어? 일 나가고 없다. 나중에 그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어서 돌아가. 이혼한다길래 애도 낳고 살았는데 우리 애는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크고 있다고요? 남씨가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들이 툭 떨어지고 감자들이 길바닥을 굴러갔어. 그런 줄도 모르고 남씨는 두 여자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 그런 남씨를 발견한 건 시어머니였어. 애미야. 그러자 앞에 있던 여자도 남씨를 돌아보았어. 역시 그때 그게 맞았죠? 애 아빠가 두 집 살림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다. 듣고 있던 여자가 끼어들며 말했어. 지나가던 거 아니고 당신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당신 딸하고 동갑이고요. 기가 막혔다오. 자신이 딸아이를 가졌을 당시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또 다른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결국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 그러면 애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아냐? 시어머니의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어.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두 며느리를 보신 건가요? 딸아이와 동갑이면 최소한 10년의 세월이었어. 그간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며 살았는데 정작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남씨를 기만했어. 그쪽은 맘 편히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혼자 애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시어머니에게 모진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여자는 그런 남씨가 부러운 모양이었어. 그럼 차라리 나와 바꾸자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선 그럴 수 없었다오. 돌아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씨가 말하자 여자는 콧방귀를 뀌었어.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남씨는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여자에게 집어던졌어. 그러자 여자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 대문 앞에서 두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퇴근한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을 뜯어말렸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뭐 하는 짓이요? 당신이 말 좀 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남씨의 손을 여자의 머리채에서 뜯어내어 밀어버렸어. 남씨는 바닥에 주저앉았다오. 그리고는 시어머니로부터 폭언이 쏟아졌어. 나원참,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실수 좀 했다고 길거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달려들어. 이래서 못 배운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배웠다 못 배웠다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소.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냐? 그리고 네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내가 나서서 뜯어 말렸다. 뭘 잘했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해? 오랜 세월 무슨 일이든 잘못된 것은 남씨 탓이었고 잘한 것은 남편이나 자신 덕이었던 시어머니. 이번에도 남씨 탓을 하고 있었어.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두 번째 며느리라도 보았다는 말인가.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사라졌고 남씨는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이제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게 제 책임인가요? 탓하시려거든 애 아빠 탓을 하셔야죠. 감히 시애미한테 대드냐? 내가 딴 살림 차리라고 했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어.
이게 다 여자가 못나서 생기는 일인 게야. 단속을 잘했어야지. 남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할 말을 잃었어. 그래도 살기는 너랑 살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서방 마음 잘 잡아봐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끝까지 아들은 잘했고 며느리는 잘못했다는 심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요. 남씨가 독하게 내뱉자 시어머니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이 대꾸했어. 이혼?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잔말 말고 저녁밥이나 차려라. 그러곤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렸어. 이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아나무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어. 아이만 데리고 가방을 싸서 훌쩍 이 집을 떠나버릴 생각을 했어. 그리고 대문 앞에다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면 속이 시원할 듯했다오.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요, 였어. 곧 돌아온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겠다며 잘못을 빌었고 무엇보다도 딸아이에게만은 다정했던 남편이기에 딸이 헤어지기 싫다며 울며 매달려 떠날 수 없었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참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 뒤로도 남편은 남씨 모르게 두 집을 오가며 지냈어. 남편의 또 다른 아이는 전학을 갔고 한동안은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깨닫지 못했다오. 그 사실을 남씨가 알게 된 것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 남씨의 딸 또한 커가면서 서서히 모든 사실을 깨달아갔어. 아이는 더 이상 아빠를 따르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할머니에게도 질려버렸어. 그리고 어릴 적 이혼하겠다는 어머니를 말렸던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했다오.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씨와 손녀를 괴롭혔어. 남씨는 딸이 성인이 되는 순간 함께 그 집을 나오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남씨에게만 모진지 또다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오. 그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어. 딸이 대학에 합격하던 해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을 떠나버렸어. 또다시 그 여자에게 간 남편에게 남씨가 전화를 걸자 급하게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났어. 남편은 만취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을 친 것은 또 다른 음주운전자였어. 저와 똑같은 인간에 의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 참으로 신기했어. 남씨가 그 순간 속으로 잘 죽었다 생각했다면 천벌을 받겠어? 하지만 마냥 잘 갔다 후련해야 할 수만은 없었어. 박복한 인연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네가 그때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할 일이 없었을 텐데. 헛소리였어. 남씨의 남편은 술 먹고 운전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었어. 그날 남씨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었어. 내 아들 돌려내라. 이거사. 내 아들 돌려내라 말이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정신을 놓은 노인만 두고 딸과 떠나버릴 만큼 남씨는 매정하지 못했어. 남씨는 남편의 여동생에게 전화했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란 소리를 했더니 돌아오는 건 냉정한 거절이었어. 시누이도 아들만 찾는 어머니와 몇 년 전 절연한 상태였다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 저는 제 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어. 뭐야? 서방이 없으니까 늙은 시모는 내팽개쳐버린다는 거냐? 이런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다 있냐?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정 그러시면 둘째 며느리한테 가보시던가요. 하지만 그도 불가능한 것이었어. 남편이 죽자 그 앞으로 된 재산 일부를 상속받아 떠난 지 오래였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아들 일은 노인이 딱하지도 않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아들 거 아니냐? 난 아무 데도 못 간다. 어머니한테 나가라고 안 해요. 저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나갈게요. 그러자 더 이상 잡을 구실이 없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가 꺼이꺼이 울며 남씨의 팔찌에 매달렸어. 애미야,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다 잊어라. 넌 서방 잃고 난 아들을 잃었는데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시어미를 버리냐? 남씨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 중 어느 하나도 공감할 수 없었지만 혼자 남아 우는 노인을 보니 기분이 착잡했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려 했지만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 상황이 못내 불편했다오. 딸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먼저 상경을 했고 남씨만 따라가면 될 일이었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은 자신과 자신의 딸의 몫이지 시어머니의 몫이 아니었어. 그동안 당한 서름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떠나려 하니 문득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 내가 이제 너 하는 일에 딴지도 안 걸고 자라마.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날 쫓아내라. 이때 시어머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어. 시어머니만 속썩이지 않는다면 남씨가 굳이 이 집을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어. 그렇게 남씨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 것은 남씨의 타고난 성정이 모질지 않은 탓이었어. 그러니 계속 그 집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한 것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대로 이전처럼 남씨를 괴롭히지 않았어. 한동안은 남씨의 눈치를 보는 듯 했어.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평화롭게 지낸 것은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그 성질을 버리지 못했다오. 남씨가 40대 중반을 넘겼을 때 재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깽판을 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때가 있었어.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자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요. 어머니,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제발 서로 놓아주고 각자 살아요. 제발 좀요. 자신의 인생이 시어머니로 인해서 망쳐지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 이 집은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달라고 안 할게요. 남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짐을 쌌어. 그런데 그쪽은 누구세요? 제 아들 못 보셨나요? 하지만 하늘의 장난일까? 떠나려는 남씨에게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하였어. 아줌마, 밥 좀 줘요. 남씨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 그리고 생각했어. 전생에 무슨 모진 인연으로 얽혔는지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얼마 안 가 시어머니는 자주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었어. 아들도 못 낳는 것을 내가 며느리로 들여 잘해주었더니 시엠이 밥도 안 차리는 년. 너는 우리 아들 퇴근하면 가만두지 말라고 일러둘 테다. 저기요, 우리 아들 못 봤나요? 학교 끝나서 델러 갔더니 안 보여서요.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내놔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 곧 시어머니도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게 되었어. 그러니 더욱더 며느리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애원하는 시어머니에게 남씨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 떠나진 않을게요.
그 대신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알았다. 고맙다. 그런 엄마의 결정을 남씨의 딸은 이해하지 못했어. 남씨 스스로도 자신을 모르겠으니 딸인들 어찌 알겠어. 그렇게 세월이 20년이나 흘러 지금에 이르렀어. 기저귀 풀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손을 묶어놔야 정신을 차리지. 남씨의 호통에도 시어머니는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또 한 번 똥칠하면 화장실에 가둬. 버릴 테니까 잘 들어요. 시어머니는 남씨가 잡아 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어. 기저귀를 채우는 손에는 자비가 없었다오. 사고를 친 날에는 가끔 밥을 굶기기도 했고, 몸부림을 치면 노인을 내복만 입혀 잠시 마당으로 쫓아내기도 했어. 마을 사람들도 그런 남씨와 시어머니를 알고 있었다오. 어떤 이는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지난 20년간 똥기저귀 갈며 시어머니를 돌본 남씨에게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 대부분은 남씨를 욕하는 대신 효부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 요양원에도 보내지 않고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은 친부모라도 힘든 일임을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요. 사실 남씨라고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살면 마음이 편할까. 그런 시모는 정신을 완전히 놓기 전 눈물을 흘리며 남씨에게 말했어. 애미야, 내가 죽을 때가 돼서야 처음으로 너에게 사과를 한다. 너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이제 와서 씻어버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 이제 나에게 너밖에 남지 않으니 알겠다. 세상에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없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랬다. 이해해다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몇십 년의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었어. 남씨는 이런 현실이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가 치가 떨리게 증오스럽다가도 어쩔 땐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그동안 며느리를 박대한 시어머니에게서 자아를 빼앗고 복수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요. 그리고 처음 시모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을 때 욕을 해도 밀어도 반항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감정도 느꼈어.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자신이 시모를 데리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어. 미운정이라도 들은 것인지. 90세가 다 돼가는 노인네. 죽음까지는 자신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오. 하지만 자신이 결코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어. 아직도 그 마음엔 증오가 남아있었고 문득문득 젊은 날 그 시절이 떠오를 때면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 그러다 남씨는 딸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 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었어. 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도 그만둬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남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딸은 남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을 돌봐달라는 딸. 남씨는 순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 야무지게 밥을 먹고 있는 시모를 잠시 응시하던 남씨는 얼마 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어. 오랜만에 외출하는 시어머니는 신나 보였어. 한껏 들뜬 시어머니가 버스에 앉아 몸을 들썩거렸어. 남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 어머니도 세상에서 당신 자식이 제일 소중했죠. 그래서 평생을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딸이 소중해서 어머니를 버리러 가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도 하지 않았던 효도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아가씨가 어머니를 모실지 아니면 요양원에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살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버려진데도 평생 저를 괴롭힌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요. 그 집도 이제 팔아버릴 거고요. 그러면 다시는 어머니 보는 일 없을 테지요.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못 봐줍니다. 그 정도로 평생 지긋지긋하게 보며 살았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놔줄 때도 됐지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불안함을 느꼈는지 남 씨의 손을 꼭 잡아왔어. 남 씨는 버스에서 내려 신우이 집 앞에 섰어. 그리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나예요. 어머니 대문 앞에 두고 갑니다. 집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 나와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는 꼭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 시어머니가 남 씨를 붙잡았지만 남 씨는 끝내 밀어냈다오. 이어 대문 소리가 들렸고 남 씨는 한 번 시어머니를 뒤돌아본 뒤에 사라졌다오.